어둠 속에서 흐르는 아코디언 선율. 95세 노인의 떨리는 손이 낡은 사진을 쓰다듬는다. 사진 속엔 20세 청년이 미군 부대복을 입고 서 있다. 저는 이동훈입니다. 올해 95이죠. 누군가는 제게 묻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지만 전 말하고 싶어요. 아니, 말해야 합니다. 언어가 생명을 구했던 그 시절을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의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죠. 첫 번째로 하는 일은 한국어 성경을 읽는 겁니다. 95살이 되어도 한국어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이 언어가 제 인생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193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서당에서 한문을 가르치셨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동훈아, 공부해라. 조선 사람은 글을 알아야 산다고 하셨어요. 1948년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입학했거든요. 영어과였어요. 당시만 해도 영어를 배우는 학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영어는 적국의 언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영어가 좋았어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거든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저는 하숙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포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연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울리더라고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북한군이 38선을 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서울은 온통 피난민들로 가득했어요. 저도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안동에 계셨는데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친구 한 명이 말했습니다. 동훈아, 너 영어 잘하잖아. 미군이 오면 통역이 필요할 거야.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언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서울이 수복됐어요. 저는 미군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제1해병사단 사령부였어요. 젊은 미군 장교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영어 할 줄 아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 할 줄 압니다. 그날부터 저는 통역병이 됐습니다. 계급은 없었어요. 그냥 민간인 통역관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미군과 한국 사람들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첫 통역은 간단했습니다. 미군이 한국인에게 물어봤어요. 북한군이 어디로 갔느냐고. 저는 그 말을 한국어로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저쪽 산으로 갔다고. 저는 다시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미군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구나.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사이에서 말이에요. 통역병의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문화도 설명해야 했고, 감정도 전달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미군의 명령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한국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끔 말을 돌려서 하잖아요. 그 뉘앙스를 그대로 전하려다 보면 미군들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되묻곤 했죠. 그럴 땐 제가 사이에 서서 마음까지 통역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미군 대위가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바르냐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어른을 존경하는 것이 우리 문화라고 하르서요. 대위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한국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미국 사람들은 왜 그리 말을 급하게 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죠. 그 나라 사람들은 행동도 빠르고 말도 빠르지만 마음은 참 따뜻합니다.
그 말에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미국 사람이 되었다가, 때로는 한국 사람이 되었다가,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지만,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전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북진이 시작됐고, 저희는 평양을 향해 올라갔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중국군이 개입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험난한 시간이 될 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살 청년이 전쟁터에서 통역병이 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평양이 함락됐습니다. 1950년 10월 19일이었어요. 저희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모두들 생각했어요. 메가더 장군도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제1해병사단과 함께 북진했습니다. 목표는 압록강이었어요. 중국 국경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미군들은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너무 쉽게 이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함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조심해라. 중국 사람들이 오고 있다더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군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말도 못하고 북한말도 이상하게 한다고요. 저는 급히 미군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교들은 믿지 않았어요. 중국이 개입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설령 개입한다 해도 소수의 지원병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11월 1일 저희는 장진호 일대로 이동했습니다. 추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북한의 겨울은 상상 이상으로 추웠습니다. 영하 20도, 30도는 기본이었어요. 미군들은 이런 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지 주민들에게 겨울나기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들이 알려준 것들을 미군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옷을 겹쳐 입어야 하는지, 어떻게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11월 27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사령부 텐트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경계 사격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온 사방에서 총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중국군이 공격해온 거였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요. 나팔 소리와 징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군 중령이 저를 불렀어요. 이동훈, 빨리 와라. 현지인들에게 물어봐야겠다. 저는 급히 뛰어갔습니다. 중령이 말했어요. 중국군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내라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몇 명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중국군이 어디서 오는지 아시냐고. 할아버지 한 분이 떨면서 대답했어요. 저쪽 산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그것도 아주 많이 온다고 해냈습니다. 밤새도록 계속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미군 지휘관에게 전했습니다. 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즉시 방어 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중국군은 사방에서 포위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총소리와 포소리가 밤새 계속됐어요. 저는 텐트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새벽이 되자 상황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포위됐어요. 중국군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위에도 익숙했어요. 반면 미군들은 추위 때문에 무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저는 부상당한 미군들을 도왔습니다.
의무병이 부족해서 저도 도와야겠어요. 젊은 해병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저는 위로했어요. 곧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20살 청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점심때쯤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밥을 해줄 테니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군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해주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장교가 말했어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감사하다고 전하라고. 그리고 할머니에게 중국군 동향을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였어요. 오랜만에 먹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중국군이 언제쯤 공격해 올까요? 할머니가 답했어요. 밤이 되면 온다고. 그들은 밤에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보를 미군에게 전했습니다. 밤 공격에 대비하라고 했어요. 과연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해가 지자마자 중국군이 다시 공격해 왔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죽음과 삶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생사를 가릴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 위에 서 있는 제 자신이 가장 위험한 곳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장진호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갔어요. 물이 얼어서 돌덩이가 됐습니다. 미군들의 총도 얼어서 작동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너무 추워서 반가쇠를 당길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추위 속에서도 통역 임무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이 현지 상황을 파악하려면 제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입술이 얼어서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12월 1일 미군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동훈, 마을에 가서 정보를 수집해 와라. 중국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두려웠지만 가야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하지만 몇 명은 남아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떠날 수 없었던 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젊은이, 살아있구나. 저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중국군이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쪽 산 너머에 많이 숨어 있다고. 밤이 되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주었습니다. 중국군들도 추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요. 그 정보는 중요했습니다. 중국군도 사람이니까 추위를 타겠죠. 저는 급히 돌아가서 미군 지휘부에 보고했어요.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중국군들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수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군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총격전이 밤새 계속됐습니다. 저는 사령부 텐트에서 라디오 통신을 도왔어요. 한국어로 오는 정보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전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한국인 정찰병이 뛰어왔습니다. 중국군이 후퇴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미군 지휘관에게 전했습니다.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부상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급품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의료용품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약이나 붕대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할머니 한 분이 집에서 붕대를 가져왔습니다. 며느리가 쓰려고 준비해둔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민간 약품을 내놓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소중했어요. 저는 미군 의무병에게 전해줬습니다. 의무병이 고마워했어요. 12월 3일 공중 보급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물자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바람 때문에 일부는 중국군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미군들이 실망했어요. 그때 한국인 청년 몇 명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이 가서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들은 적진 근처까지 가서 보급품을 가져왔습니다. 탄약과 의료용품이었어요. 미군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미군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자기 목숨보다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미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청년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냥 통역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있었거든요. 12월 6일 철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장진에 머물 수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중국군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위로 인한 피해도 컸고요. 철수는 쉽지 않았습니다. 부상자들을 다 데리고 가야 했어요. 그리고 장비도 최대한 가져가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민간인들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망설였습니다. 고향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설득했어요. 중국군이 오면 위험하다고, 미군과 함께 가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30명 정도의 주민들이 함께 철수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분들의 짐을 도왔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철수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눈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어요. 중국군의 추격을 피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맨 뒤에서 한국인 피난민들을 돌봤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얼음길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많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업고 갔어요.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을 걸어서 함흥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더 큰 철수 작전에 합류하게 됐어요. 바로 흥남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작전인지 말이에요. 장진회서의 2주간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알게 됐고 동시에 사람들의 선함도 보았어요. 추위와 공포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통역병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두 민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감을 느꼈어요. 1950년 12월 15일 흥남항계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잊을 수 없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미군들, 한국군들, 그리고 수많은 피난민들이요. 모두들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1해병사단과 함께 흥남에 들어왔어요. 사령부는 즉시 철수작전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저의 임무는 한국인 피난민들과 미군 사이의 통역이었어요. 혼란한 상황에서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했거든요. 항구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기도 어려웠어요. 어린아이를 업은 어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젊은 남자들까지 모두가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미군 장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동은 질서를 잡아야겠다. 사람들에게 설명해줘라. 모든 사람을 다 태울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이 구출하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확성기를 들고 한국말로 방송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군이 최대한 많은 분들을 구출하려고 합니다. 질서를 지켜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불안은 컸어요. 중국군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데려가 주겠느냐고. 저는 약속했어요. 반드시 데려가겠다고요. 12월 17일 첫 번째 배가 떠났습니다. 군함이었어요. 주로 부상당한 군인들과 급히 대피해야 할 사람들이 탔습니다. 저는 부두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배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다음 날 더 큰 배들이 들어왔어요. 화물선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SS 메러디스 빅토리오였어요. 크지 않은 배였는데 그 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화물을 다 버리고 사람을 태우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12명만 탈 수 있는 배였어요. 하지만 14,000명을 태우겠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배에 사람들을 태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조심스럽게 태웠어요. 화물칸에도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빼곡하게 들어갔어요.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젊은이, 고맙다. 살려줘서 고맙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는데 이렇게 고마워하시니까요. 배에 타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분들을 보는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배에 태우고 자신은 남겠다고 했어요. 저는 미군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태워달라고요. 장교가 말했어요. 공간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 어머니도 아이와 함께 배에 탈 수 있었습니다. 12월 21일이었어요. 중국군의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멀리서 포탄이 날아왔어요. 항구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미군 지휘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수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남은 배들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우자고 했어요. 저는 더 급하게 통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빨리 배에 타세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질서는 지켜주세요. 그래야 모두가 안전하게 탈 수 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배들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탔어요. 물론 매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참았어요. 살기 위해서였거든요. 12월 23일 마지막 배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그 배에 타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직도 못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젊은이, 나는 늙어서 상관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먼저 태워라.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결국 그 할아버지도 배에 탔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배가 부두를 떠나기 직전에 겨우 탔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배가 항구를 떠날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흥남항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곧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미군이 항구 시설을 폭파한 거였어요. 중국군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 폭발음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북한을 떠나는 거구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마음이 복잡했어요. 배 안은 정말 비좁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울었고 어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살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항해 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5명의 아기가 배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군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김치 1호, 김치 2호 이런 식으로요. 웃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건 희망적이었어요. 3일 후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정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98,100명의 사람이 안전하게 구출됐어요. 그 중에는 나중에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부산 항구에 내렸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임시 수용소에서 잠을 잤어요.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흥남철수 작전을 통해 저는 인간의 위대함을 봤습니다.
미군들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한국인들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모습을 봤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다리를 폭파할 때였습니다. 퇴각하는 중국군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 다리 너머에도 피난민들이 있었습니다. 미군 지휘관이 고민했어요. 결국 다리를 폭파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옳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너머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쟁은 이런 선택을 강요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쟁에는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없다는 걸요.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잃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기도 해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얻었습니다. 흥남에서 부산까지의 여행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전쟁터에서 평화로운 곳으로.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겪은 어른이 됐습니다. 부산에서의 첫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피난민 수용소에서 지냈어요. 수백 명이 한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사생활이라는 건 없었죠.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1951년 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국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으로 갈 것인가. 미군 부대에서 계속 통역 일을 하면서 미국 이민을 권유받았거든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제 조국이었어요. 안동에는 아버지도 계셨고요.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미군 대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동훈, 너는 재능이 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통역뿐만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아버지의 답장이 왔어요. 아들아, 넓은 세상을 보고 와라. 하지만 조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1952년 가을, 저는 샌프란시스코행 배에 몸을 맡겼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2주간의 여행이었어요. 배 위에서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하는 선택일까?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건물들이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첫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는 할 줄 알았지만 일상생활 영어는 달랐어요.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것도 길을 묻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영어와 실제 미국 영어는 많이 달랐어요. 첫 번째 직장은 한인 교회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릇을 닦았어요. 손이 거칠어졌지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학비를 모아야 했거든요. 식당 주인 아저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동훈아, 공부를 포기하지 마라. 나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견뎠다.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큰 힘이 됐어요. 밤에는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었어요. 처음에는 한 페이지 읽는데도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나아졌거든요. 1953년 가을 드디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였어요. 전공은 국제관계학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대학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교수님들의 말씀은 빨랐고 학생들도 자유롭게 토론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전쟁을 직접 겪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신기하게 봤어요. 아마 실제 전쟁을 겪은 사람을 처음 봤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많았어요. 문화적 차이가 컸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했어요. 교수님께도 반박하고 토론도 격렬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무례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차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미국 문화라는 걸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문화 말이에요. 저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교수님들도 제 의견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절대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매일 한국어 일기를 썼어요. 한국어 신문도 읽었습니다. 한인 교회에도 꾸준히 나갔어요.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모국어를 유지했습니다. 어떤 미국 친구가 물었어요. 왜 한국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고, 영어만 잘하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어는 제 정체성이라고. 그걸 잃으면 저는 저가 아니라고 했어요. 대학 4년간 저는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어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제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졸업할 때쯤 되자 확신이 섰어요.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과 미국을 이어주는 일을 하겠다고.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57년 졸업 후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했어요. 한인 이민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한국에서 온 여자분과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미국에서 한국의 문화를 지켜나갔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겠다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반항하기도 했어요.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안 배우는데 왜 자기들만 배워야 하냐고 했어요. 저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의 뿌리가 한국이라고. 그걸 모르면 나무가 쓰러진다고 했어요. 뿌리를 알아야 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점차 이해해 줬어요. 미국에서 살았지만 마음은 늘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뛰었어요. 경제가 발전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랑스러웠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걱정됐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는 정말 감격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한국이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웠습니다. 저는 그 발전하는 한국에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미국에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때로는 후회도 됐습니다. 한국에 남았으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두 나라를 이어주는 작은 역할이라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향을 떠나 살아본 경험이 있나요? 그때의 마음이 어땠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날 무렵, 저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았어요. 직장도 있었고, 가정도 꾸렸고, 영어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언어였습니다.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제 모국어가 아니었어요. 감정을 표현할 때, 미묘한 뉘앙스를 전달할 때 항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동료들이 빠르게 토론할 때
저는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말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화제는 이미 다른 곳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상사가 한번 저에게 말했어요. 이동훈, 회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언해봐. 당신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표현을 잘 안 하네. 저는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표현하고 싶어도 언어의 벽이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면 더 힘들었어요. 아내와는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과는 영어를 써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이 제한적이었거든요. 아버지로서 전하고 싶은 깊은 이야기들을 영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어요. 특히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미국의 자유로운 문화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고, 저는 한국의 예의와 질서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 때 말했어요. 아빠, 왜 우리만 이렇게 엄격하게 키우세요? 친구들은 다 자유로워요. 저는 설명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영어로 설명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점점 미국 아이가 되어가고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힘들었어요. 의사가 의학 용어를 사용하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몸이 아플 때는 한국어로 증상을 설명하고 싶었는데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답답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잡한 서류나 계약서를 읽을 때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영어를 아는데도 법률 용어나 전문 용어는 어려웠거든요. 때로는 실수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소극적이 됐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실수할까봐 걱정되니까 아예 말을 적게 하게 됐어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됐습니다.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울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정체성의 혼란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한국에서는 너무 오래 떠나 있어서 이방인 같았고, 미국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외국인이었어요. 한인교회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거기서는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교회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동훈아, 우리는 모두 그런 외로움을 겪는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 그 말이 큰 힘이 됐어요. 저는 한국 전통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용을 배웠고, 한국 음식 만들기도 배웠어요. 서예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 제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어 교실에서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한국계 2세, 3세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한국 음식을 해서 미국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친해졌습니다. 음식을 통해 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어요. 지금도 가끔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1세대 이민자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제가 깨달은 건 완전히 미국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한국 사람으로만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두 개의 정체성을 모두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이지만 동시에 축복이기도 해요. 두 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두 개의 언어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제 특별함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1세대 분들을 만났어요. 모두들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언어의 어려움, 문화적 고립감, 정체성의 혼란, 우리 세대의 공통된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견뎌낸 덕분에 2세, 3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우리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됐어요. 지금도 가끔 영어로 말할 때 실수를 합니다. 발음이 부정확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1세대의 외로움은 평생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그 외로움을 나눴어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2020년 봄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90세가 된 저를 한국에서 초청한다니요.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특별 허가를 받았어요. 70년 만에 조국 땅을 밟을 기회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한국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1950년에 떠날 때는 부산항이었는데 이번에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공항 규모가 정말 컸어요. 세계 어느 공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더라고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 심사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7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한국 땅을 밟소. 70년 만에 돌아왔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거든요. 서울로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봤어요. 고속도로가 넓고 깨끗했습니다. 차들도 최신형이었어요. 건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떠났던 그 나라일까 싶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는데 시설이 정말 좋았어요. 미국 호텔보다 더 좋더라고요. 화장실에는 첨단 병의가 있었고 방에는 각종 전자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싶었어요. 저녁에는 환영 만찬이 있었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온 분들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분들도 있었어요. 모두들 나이가 많으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인사말을 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식사 메뉴가 한정식이었어요. 70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 나물들 하나하나가 그리웠던 맛이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 맛이 났습니다. 다음 날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한국전쟁 관련 전시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절 사진들을 보니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 작전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참전국들의 국기가 걸린 벽이었어요. 16나라가 한국을 위해 싸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역사의 한 부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념관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할아버지, 그때 정말 무서웠을 텐데 왜 우리나라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제 조국이니까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예의 바른 젊은이들이 있는 나라구나 싶었어요. 청와대도 방문했어요.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청와대 건물을 구경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웅장했어요.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고향 안동 방문이었어요. KTX를 타고 갔는데 기차가 정말 빨랐습니다. 2시간 만에 안동에 도착했어요. 옛날 같으면 하루 종일 걸렸을 텐데 말이에요. 안동역에서 내렸을 때 시장님이 직접 마중 나와 계셨어요. 어르신, 안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향이 많이 변했을 텐데 놀라지 마세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옛날 제가 살던 곳을 찾아갔어요.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도 서당도 모두 사라졌어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발전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하회마을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전통 한옥들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안동 시민들이 환영 행사를 열어줬어요. 전통 춤과 노래 공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 놀이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전통이 잘 보존되고 있구나 싶어서 기뻤습니다. 시장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안동이 있습니다. 안동시에서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과분한 대접이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마지막 날 밤 호텔 방에서 서울 야경을 봤어요. 한강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됐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한국 사람들의 노력과 의지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이 발전 과정을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미국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만약 한국에 남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떠날 때는 정말 아쉬웠어요. 더 오래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떠나면서 다짐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한 번 더 와야겠다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70년 전과는 달리 한국은 이제 강한 나라가 됐어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자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그 여행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70년을 미국에서 살았지만 제 뿌리는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지금 저는 95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한국어를 못하는 한국계 젊은이들을 봅니다. 한국 역사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이해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뿌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나무가 높이 자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해요. 여러분의 뿌리는 한국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세요. 제가 평생 한국어를 놓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에요. 문화이고 정체성이고 영혼입니다. 한국어 속에는 한국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한국어 성경을 읽습니다. 한국어로 기도해요. 한국어로 일기를 써요. 95세가 되어도 한국어가 제일 편합니다. 그 속에서 진짜 제 자신을 만나거든요. 한국전쟁 이야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16개국 젊은이들이
한국을 위해 피를 흘렸어요. 그 덕분에 오늘의 자유로운 한국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전쟁에서 총을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언어로 싸웠습니다. 통역으로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어요. 작은 역할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흥남철수 작전을 기억해 주세요. 98,100명의 사람이 구조됐어요. 그 중에는 나중에 대통령이 된 분의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생명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걸요. 국적이나 민족이 다르더라도 생명은 똑같이 소중해요. 미군들이 한국 사람들을 구한 것도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미국은 제2의 조국입니다. 70년을 살았으니까요. 많은 기회를 주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줬어요. 미국에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1의 조국은 여전히 한국이에요. 심장은 미국에서 뛰었지만 영혼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게 1세대 이민자의 숙명이에요. 두 개의 조국을 사랑하며 사는 거죠. 때로는 힘들지만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20살의 전쟁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세요.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에요.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언어도 소중히 여기세요. 한국어든 영어든 다른 언어든 상관없어요. 언어는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정확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세요. 언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전쟁의 기억만큼은 선명합니다. 그 추위, 그 두려움, 그 슬픔과 기쁨을 생생히 기억해요. 가끔 꿈을 꿉니다. 젊은 시절 장진회에서 통역하던 꿈을요. 흥남항에서 피난민들을 도우던 꿈도 꿔요. 그 꿈 속에서 저는 다시 20대가 됩니다. 젊고 희망에 차 있어요.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이에요. 95세의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인생이고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제 무덤에는 2개의 국기를 세워주세요.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를요. 제가 두 나라를 다 사랑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묘비에는 이렇게 써주세요. 여기 한국과 미국을 이어준 다리가 잠들어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미래를 만드는 일이에요. 한국 전쟁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 전쟁이 오늘의 평화를 만들었어요.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평화를 사랑해 주세요. 전쟁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려요. 평화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언어의 힘도 믿어주세요. 저는 총 대신 언어로 싸웠어요. 언어로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어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랑하세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세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95년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잊지 말아주시오. 여러분이 기억해주는 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95세 이동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전쟁에서 통역병으로 활동하며 언어로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만든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해 주세요. 역사를 잊지 말고 평화를 사랑하고 언어의 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잊혀져 가는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사입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